부산 자갈치 시장. 선희가 평소처럼 회를 써는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온다. 아줌마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싹 밀립니다. 좋게 말할 때 권리금 챙기고 나가요. 선희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손에 든 회칼을 꽉 움켜쥔다. 그 순간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아들 민수, 엄마. 저 사람들이 30년간 봉인해둔 707 특임대의 기억이 선희의 마음속에서 폭발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경매 소리가 선희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김선희, 올해 58.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횟집 사장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물 좋은 회를 써는 솜씨며 손님들과 농담 따먹기 하는 넉살 좋은 모습이 그녀의 전부인 양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광어 한 마리 부탁해요. 그래요, 김 사장님. 오늘 잡아온 놈들 중에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선희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쥔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니 눈치채려 하지도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사실 선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707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여군이었죠. 90년대 초반 파병 작전에서 활약했던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저 믿음직한 이웃일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 새벽녘 잠에서 깬 선희가 창문 밖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군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 우린 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 하지만 지금은 국을 끓이며 살아간다니. 선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앞치마를, 총 대신 칼을 든 삶이 때로는 낯설기도 했죠. 한편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56살의 해녀였죠. 물질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까만 잠수복을 입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 전복과 조개를 캐는 일상이었죠. 지연이네가 오늘도 일찍 나갔구나. 저 바다에서 제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연이야. 마을 할머니들은 지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잠수 실력은 정말 남다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연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요. 지연 역시 평범한 해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해군 특수부대 UDT에서 복무했던 여군이었죠. 해상 침투와 구출 작전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해녀가 된 것이었죠. 가끔 바다 깊은 곳에서 숨을 참고 있을 때면 훈련 시절에 숨막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식지 않는 기억들이었죠.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한미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파견 형태로 만났던 전후 사이였다는 것이죠. 비록 소속 부대는 달랐지만 극한의 작전을 함께 견뎌낸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한계까지 지켜본 사이였기에 단순한 동기 이상의 인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부산에서, 지연은 남해에서 각자의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얇은 유리 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하지만 지금만은 소중한 평온함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부산 재개발 바람이 자갈치 시장 일대까지 불어닥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들렸습니다. 요즘 시장 저쪽 끝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 닫는다더라. 재개발 때문에 그런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선희도 처음에는 그저 소문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죠. 평소 북적거리던 시장 한쪽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고 몇 개 가게에는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선희의 횟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차림의 남자 셋이었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네, 그럭저럭 해먹고 살만합니다. 선희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요. 군 시절 키운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줌마.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싹 밀립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권리금 챙기고 나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손해보는 건 아줌마 쪽이에요. 순간 선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군 시절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손에 든 회칼을 꽉 쥐었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상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선희의 아들 민수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민수는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선희가 재빨리 받쳐 안으며 물었죠. 누가 그랬어? 대체 누가? 아, 참. 깜빡했네요. 아드님한테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조직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좀 가르쳐줬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겠죠? 선희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같은 시각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질을 마치고 해변으로 올라오니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지연아,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마을에 들이닥쳐서는 해녀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 바다는 이제 우리 구역이야. 캐려면 통행료 내.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항의하자 조직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할망구가 말이 많네. 고기를 바다에 던지듯이. 그들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할머니는 바위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UDT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부터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지연이 아니었죠. 부산과 남해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묘하게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죠. 단순한 깡패들의 소행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평범한 횟집 사장이야?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가 되겠니? 선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야, 너 맞지? 김선희?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지연이, 박지연이구나. 어떻게 내 번호를? 전후회에서 연락처 받았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절박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두 사람은 부산과 남해 중간 지점인 통영의 한 조용한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희야, 넌 여전히 눈빛이 매서워.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일상적인 대화였죠. 넌 여전히 바다를 지키고 있구나. 너는 횟집을 한다고? 707에서 칼질 배운 게 이런 데 쓰이는 거였어? 둘은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각자 품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이죠. 사실은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죠. 조직원들의 협박부터 아들이 다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혹시 동해파라고 하는 조직이야? 너도 알아? 우리 마을에도 같은 놈들이 와서 난리를 쳤거든. 동해파라고 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산과 남해 떨어진 곳에서 같은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깡패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계획이 있는 거야. 맞아. 그냥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여.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희야, 너 혹시 아직도 그때 그 실력이 남아있어? 뭔 소리야?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아까 내가 술잔 잡는 손목 봤거든. 아직도 운동하고 있지?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전우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죠. 새벽마다 달리기는 해. 몸이 굳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마찬가지야. 바다에서 물질할 때마다 옛날 훈련 생각이 나거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었죠. 우리 또 부른 건가?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절묘해.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전투 전 브리핑처럼 진지해졌습니다. 동해파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 맞아.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예전처럼 팀워크 한번 맞춰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우로서의 신뢰는 여전했죠. 그날 밤 각자 집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UDT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전투에 나서야 하는 때가 온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선희에게 지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 알아냈어. 만나자. 선희는 휴대폰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들은 각자 묵혀뒀던 군 장비를 점검하며 30년 전처럼 다시 임무에 돌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희와 지연은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동해파.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지연이 펼쳐놓은 신문 스크랩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동해파의 활동 범위는 부산과 경남 일대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항만 물류, 어업권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큰 조직인데도 경찰 수사에는 거의 걸리지 않았어. 뭔가 보호막이 있는 것 같아. 선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군 시절 키운 분석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보니까 이 조직의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조직도상 최고 간부들의 신상이 전부 베일에 쌓여 있어. 두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을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죠. 지연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물질 나간 순이 할매가 아직 안 들어왔어. 어젯밤에 그 나쁜 놈들이 와서 협박하고 갔는데 순이 할매가 말대꾸를 했거든. 지연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가야겠어. 우리 마을 할머니가.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급히 남해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해녀들이 모두 바닷가에 모여 있었고 해경과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마을 이장이 달려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물질을 나간 후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혼자 바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동해파 놈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 지연이 다른 해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면 바다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순이 할매가 우리가 언제부터 바다에 세금을 냈냐고 대들었거든. 그때였습니다. 해경이 바닷가 암초 근처에서 순이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크게 다친 상태였죠. 병원으로 옮겨진 순이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은 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에 빠뜨렸어.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누가 그랬어요, 할머니?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 중에 우리말을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소리도 나이 든 사람 같더라고. 지연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지연의 집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희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선희 씨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오랜만이네요. 기억나지 않아요? 90년대 한미 합동훈련 때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죠. 설마 이상철?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 박지연 씨도 잘 지내시죠? 옆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놀랐죠? 세상 참 좁다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은 더더욱.
이상철, 너 살아있었구나. 지연이 전화를 빼앗아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정의, 충성, 그걸로 살아남은 사람 있나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었죠. 난 권력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너, 혹시 동해파이? 맞아요.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옛 동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재미있게도 제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더라고요. 선희는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과거 작전에서 배신했던 그가 지금도 계속 배신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이상철, 너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세요. 과거 얘기는 재미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 분 다 조용히 지내세요. 안 그러면 김선희 씨 아들이나 박지연 씨 마을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런, 그놈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동해파의 핵심 인물로 말이야. 이상철, 과거 한미 합동훈련에서 함께했지만 작전 실패 후 배신자로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들 앞에 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동해파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선희의 횟집 앞에는 매일 조직원들이 서성거렸고 지연의 마을에는 밤마다 검은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철과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해파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선희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평소처럼 횟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혼자서 칼을 정리하고 있는데 급하게 뛰어온 시장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민수가 납치당했어요. 선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상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민수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검은색 승합차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죠. 목격자가 있어요? 시장 입구에서 김 사장이 봤는데 분명히 동해파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희는 즉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남해에서는 지연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물질을 나갔다가 해변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박지연 씨죠? 우리와 함께 가시죠. 누구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지연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 후 선희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산 감천항 3번 창고. 혼자 와. 밤 10시. 선희는 곧바로 차를 몰고 감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군 시절의 경험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감천항 3번 창고는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선희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자에 묶여있는 민수와 지연이 보였습니다. 둘 다 다친 흔적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죠. 엄마. 민수가 선희를 보고 소리쳤지만 곧 입을 막았습니다. 선희야. 지연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어둠 속에서 이상철이 나타났습니다. 90년대에 알던 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더 야위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이상철, 오랜만이에요, 선희 씨. 지연 씨도. 이상철 주변에는 동해파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죠. 애를 놔줘. 내가 원하는 건 우리잖아.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은 모두 잊을 것. 그럼 애를 놔주겠다는 거야? 글쎄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순간 조직원 중 한 명이 민수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엄마, 오지 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무릎 꿇지 마.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의연할 줄 몰랐죠. 군 시절 실력 좀 보여주세요, 누님들. 조직원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애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7 시절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들의 안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야, 안 돼. 지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겠어? 약속할게. 그래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상철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요. 두 분이 정말로 포기했는지 확인하려면. 그는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일단 하룻밤 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최종 답을 들을게요. 창고 문이 잠겼습니다. 선희, 지연, 민수가 창고 안에 갇힌 것이죠. 어둠이 내려앉은 창고 안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707의 자부심도 특수부대의 실력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엄마, 미안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엄마 때문에 내가 잡혔잖아. 나만 없으면 엄마가 싸울 수 있을 텐데. 선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군인으로는 강했지만 엄마로서는 이렇게 약할 줄 몰랐죠. 지연아, 나 정말 못난 엄마야. 아니야, 선희야. 넌 훌륭한 엄마야.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야.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보다 담대했는데 육지에서는 늘 외로웠고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꼈죠. 세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707도 UDT도 아닌 단순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순간이었죠. 창고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췄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아들아? 엄마는 정말 평범한 횟집 사장이었어? 민수의 질문에 선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를 아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죠. 아니야. 엄마는 군인이었어. 특수부대. 정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죠. 707특임대에서 몇 년 복무했어. 지연 이모도 UDT 출신이고. 그럼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네? 그런 줄 알았는데. 선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군인으로는 강했는데 엄마로선 이렇게 약하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나 때문에 무릎 꿇는 걸 보고 더 자랑스러웠어.
뭔 소리야? 진짜 강한 사람은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무릎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선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는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잖아. 여기 와서 함께 있어주고. 한편 지연은 창고 구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죠. 지연아, 선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너는 후회 없어? 이렇게 된 거?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어. 후회. 어떤? 혼자 살아온 거. 바다에서는 누구보다 담대했는데 사람들과는 늘 거리를 뒀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UDT에서 나온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다칠까봐. 그래서 결혼도 안 했구나. 맞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킬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지연은 선희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지연아, 우리가 가족이야. 전우잖아. 그래. 맞다.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를 도와주러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세 사람은 잠시 따뜻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엄마, 이모, 포기하지 마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 민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선희는 아들의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킬 것이 생겨서 더 신중해진 것뿐이었죠. 그리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민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선희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선희야, 민수 정말 내 아들이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때 지연이 조용히 군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물결이 밀려와도 선희도 그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UDT 교가였죠. 우리는 굴복하지 않으리, 끝까지 버티리. 두 사람이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다시 살아나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민수는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멋있어요, 그 노래. 내가 더 멋있어, 민수야. 선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두 여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되찾은 느낌이었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연아, 응? 우리 정말로 끝인 줄 알았어? 한순간, 나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맞아. 우리에겐 지킬 게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30년 전 전장에서 그랬듯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죠. 내일 아침에 이상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야겠어. 로프 묶인 것부터 풀어야지. UDT식으로 770도 괜찮고.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민수는 그런 엄마와 지연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엄마, 이모, 멋있어요. 우리 민수가 더 멋있어.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창고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절망 대신 새로운 의지가 싹트고 있었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회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창고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UDT 시절 배운 탈출 기법으로 로프를 풀어낸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밖에 경비가 있어.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선희도 707 시절의 감각을 되찾아 주변을 살폈죠.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위험해지면 무조건 숨어. 알았지? 알겠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경비 2명이 졸고 있었죠. 지금이 기회야. 선희가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죠. 민수 먼저 내보내자. 엄마는? 엄마랑 이모는 할 일이 있어.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요. 민수야, 위험해. 엄마도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 도망가면 엄마가 걱정할 거예요. 선희는 아들의 의연함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많이 자랐구나 싶었죠. 그럼 함께 가자. 세 사람은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탈출하기에는 적들이 너무 많았죠. 항구 전체가 동해파의 감시 하에 있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자.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자. 선희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구라면 지연에게 유리한 지형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발각되었습니다. 도망쳤다. 찾아라. 조직원들의 외침이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들려왔죠. 이쪽으로. 지연이 앞장서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항구에는 여러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순간적으로 지형을 파악했죠. 지연아, 너는 바다 쪽으로. 나는 위로 올라갈게. 민수는? 민수는 저기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어. 엄마, 혼자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 믿어. 선희는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저격 위치를 잡으려는 것이었죠. 지연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죠. 이곳이 바로 자신의 무대였습니다. 어디 갔어? 찾아. 조직원들이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와 지연은 이미 자신들만의 전투 위치를 잡고 있었죠. 그때 이상철이 나타났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항구로 나온 것이죠. 역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도망칠 곳은 없어. 크레인 위에서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이상철, 나와. 선희 씨, 거기서 뭘 하시려고? 끝을 내자. 너와 나 사이에. 무모하군요. 이상철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격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선희는 크레인의 구조물들을 이용해 몸을 숨겼습니다. 707에서 배운 시가전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바다에서는 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배 밑으로 이동해 조직원들을 기습하는 전술이었죠. 한 명씩 조용히 제압당하는 조직원들. 그들은 지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실패가 없어. 끝까지 간다. 크레인 위에서 선희가 외쳤습니다. 707과 UDT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번엔 하나다.
바다에서 지연이 응답했습니다.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죠. 그저 평범한 아줌마들로만 보던 두 사람이 이렇게 훈련된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야, 저 여자들이?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이상철도 놀랐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실력은 여전했던 것이죠. 역시 707과 UDT는 다르긴 다르군.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민수는 컨테이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지연 이모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조직원들이 하나둘 제압되자 이상철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도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볼까? 이상철과 선희의 1대1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격투였죠. 넌 왜 배신했어? 선희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의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지금 행복해? 행복? 그런 건 사치야. 두 사람의 격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죠. 이상철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지연이 마지막 조직원을 제압하고 올라왔습니다. 끝났어, 이상철. 사방이 막힌 이상철. 그는 마지막 순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군인은 끝까지 군인이구나. 그리고 스스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난 것이죠. 새벽 햇살이 부산 항구를 비추며 긴 밤이 끝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동해파의 잔당들은 모두 검거되었죠. 이상철은 바다에 뛰어든 후 해경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선희와 지연 그리고 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였고 동해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조직을 소탕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서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 자갈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동해파의 압박에서 벗어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이죠.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상인들은 선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겸손했죠. 다들 함께 버텨준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횟집도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선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엄마, 유명해졌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건 좋지 않아.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하지만 선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저녁 선희는 횟집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707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죠. 그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에 엄마 있어요? 응, 여기. 선희가 젊은 시절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완전 군인 같아요. 그때는 정말 군인이었으니까. 선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무기였지만 이번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들었지. 한편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는 해녀들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가득했습니다. 동해파의 위협에서 벗어난 할머니들이 다시 자유롭게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연아, 정말 고마워. 순이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내가 우리를 지켜줬잖아. 우리 마을의 진짜 해녀야. 지연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지연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지연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다시 군화끈을 묶었지만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지키는 싸움이었다. 물 위로 올라온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선희와 지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의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어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잘 지내. 할머니들이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다행이다. 너는? 민수는 어때? 애가 많이 컸어.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갑자기 뭔 소리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게 더 좋다는 걸. 나도 마찬가지야. 지킬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당연하지. 우린 전우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후로 선희와 지연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남해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며 우정을 이어갔죠. 민수는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엄마, 나중에 나도 군인이 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군인이든 다른 일이든. 그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번에 보여줬잖아. 선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부산 시장과 남해 바닷가의 평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횟집을 운영했고 지연은 여전히 해녀로 살아갔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나 해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소중한 것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선희가 707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햇빛 아래서 살고 있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위협이 다시 닥친다면 707과 UDT의 이름은 또다시 그림자 속에서 울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이름은 다시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갔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